자, 그러면 계엄 작년 12월 3일 밤으로부터 오늘 2월 28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 분획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론의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 지점이 탄핵 국면이 펼쳐지고 계엄 내란 탄핵 국면이 펼쳐지는 와중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요.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그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세분해서 상술할 때도 한 꼭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나쁜 쪽으로겠죠, 물론. 그게 여론의 변곡점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각종 여론조사 중앙선관위 열심히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해봤더니 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계엄 직후부터 상승세였던 보수 또는 국힘 지지 또는 탄핵 반대 그 여론이 1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확 꺾입니다. 일제히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근데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계엄 직후에 민주당 주최였나 아니면 시국회의인가 그 시민단체 주최였는지 장외 집회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디 자유화면 보면 나올 거예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서서 앞으로 국힘이나 윤 측이 또 허튼 짓을 하면 또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아마 그건 괄호 속에 민주당 우리와 완전히 다르면이라는 것도 들어있겠죠. 따박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김민석 의원도 참 딕션이 좋잖아요.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참 호응력과 소구력이 크던데 따박 탄핵하겠다 그랬더니 뭐 굉장한 함성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즈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직후였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사람만 임명한다거나 그래서 민주당과 처음에 조금 잘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나가서 따박 탄핵의 1번 타자로 최상목까지 날렸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은 좀 뚜벅뚜벅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건 지금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때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살짝 한번 잡고 따박 탄핵을 안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꼽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이제 서부지법 전에 이제 여론이 이렇게 보수가 이렇게 결집해서 나갔던 그 과정에서 보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 헌재 두 명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을 할 때 그때 여론이 되게 굉장히 나빠졌었던 민주당이 협박할 때.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셋은 못하지만 일단 둘을 해서 일단 그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뭐 셋을 다 했으면 더 좋겠지만 뭐 둘을 해서 일단 그 길을 열어준 거는 근데 궁금한 건데 궁극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조금 그래서 나빠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정말 이거는 아니냐. 이거는 정말 헌정질서 물론이고 법치를 훼손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중도층 사람들이 확 마음을 돌리게 된 거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 흐름으로 1월 셋째 주 이후로 다시 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좀 앞서고 탄핵 찬성 여론이 탄핵 반대 여론보다 확 격차를 벌리는 그 분기점이 됐던 것 같은데 이따 뭐 얘기가 나오려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희역 재판관만 임명 보류를 했던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 마은희역 재판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데모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컵을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6명이었던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이 셋 중에 둘은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지금의 8인 체제가 되긴 했지만 그가 셋 중에 둘을 마치 사상 심사하듯이 또는 뭐 정치 성향 테스트 하듯이 그렇게 비칠 수 있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건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건 누구도 말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죠. 실은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것이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임명을 안 하겠다.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6인 체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에 치자면 8인 체제가 된 건 맞아요. 네, 다만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그거 당시- 이제 현실적으로 네. 아니 그래서 6인 체제로만 계속 갈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길을 터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땡큐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마제 판관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그 또 헌재에서 헌재에서 결정을 얘기했으니까. 했잖아요. 예. 근데 되게- 오늘 또 뭐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계속 따르겠습니다. 바로 한 마디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논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최대형이 왜 그러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예, 뭐 따라야 수용하는 되는 게 건데. 아, 그거 바람직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저- 공부한 것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그때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법을 찾아보기도 했고 고도로 훈련받은 법관들에게 문의도 했는데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루트가 세 가지잖아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대법원장. 국회 추천 3인의 경우는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장이 발표를 하는 순간 헌재 재판관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라고 보는 게 다수랍니다. 그래서 형식상 대통령을 경유해서 헌재에 통보가 되는데 국회 추천 3인의 경우는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간다고 치면 대전 톨게이트는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대전이 있으니까. 국회 추천 3인의 경우는 대통령은 그냥 대전 터미널 같은 역할이다. 헌재가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하면 대통령은 그냥 지체 없이 헌재에 전달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심사를 하거나 늦추거나 그럴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중에 2명만 이렇게 했다. 저는 이제 그 점이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 제가 좀 언성을 높였던 거고 예, 그건 앞으로도 계속 두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명목 3인은 그거 뭐 당연히 자기가 하는 행위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장 추천의 경우도 대통령이 심사하거나 심의하거나 부분적으로 얘는 빼야 되겠어.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사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진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유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갑자기 깨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을 거부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그때 가장 당황스러웠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행정부를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일단 탄핵을 하고 최성목 대행을 다시 임명을 하고 두 분은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시지만 그나마 최 대행이 2명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랑 또, 같은 사이드인데. 예, 또 다행스러운 일은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억지를 쓰지 않고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죠. 저는 그때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월 4일 날 굉장히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F4가 예. 함께. 그 사람들이 취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적시에 충분한 양을 공급을 했다. 자금을. 그 점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최선목 대행이 하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저 사람이 과연 금융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이 현재의 이 불안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뭐, 그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최상목님하고 개인적으로 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보는 거 이 정도였는데 일단 그 저는 뭐 국가 신인도 같은 거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 건 좀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신인도를 제가 여러 군데서 읽어봤는데요. 뭐냐면 주로 뭐 해외 금융기관 보고서라든가 읽어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어떻게든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빨리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선목 대행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네. 저 사람이 과연 정말 빨리 끝나는 거 원하는 것인가? 저는 설마 일부러야 늦추겠습니까? 일단 그냥 선의로 그렇게 네. 해석은 하고는 싶은데 경제부 관료가 국가 신인도를 생각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거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죠. 하루라도. 예, 첫날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첫날만. 그러니까 저는 네. 12월 3일 날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하고 어쨌든 기재부 장관은 이 반대를 엄청 세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장을 어떻게 일으킬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 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아니 그 진행을 일단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마재판관을 임명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문제를 조금 해결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국가 신인도가 가장 위험했고 나라 격이나 이게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 해가지고 용산에 갔다가 공수처 수사관들이 오후 1시 반쯤 빈손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 2차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러 갈 때까지 한 너댓새 걸렸죠. 그래서 용산에서 무슨 철조망을 치고 뭐 별별 짓거리를 다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전파를 타서 그랬는데 중남미 마야광도 저렇게는 안 잡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GDP 35,000불에 뭐 세계 무역 뭐 10위 안에 6위?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코어로만 보면. 그런데 그거를 CNN이나 어디서 생중계를 매일 해버리는데 체포를 못해서 저러고 있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건 최악이었고. 공수처의 한계였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정말 몇 년 쌓은 공든탑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작살이 나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코리아 피크아웃 했다고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35,000불 정도면 우리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자원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고려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옆으로 좀 우하향을 하지만 한 10년, 20년 좀 옆으로 쭉 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이제 지금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12월 3일 이후로 갑자기 피크를 치고 정말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제와 여러 가지 국가 신인도는 아직 안 떨어졌지만 이제 대외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젊은이들에게 줄 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 피크아웃을 쳐도 한 20년 옆으로 기면 우리가 조금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 경우는 되게 안타까웠던 순간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변곡점을 그러니까 변곡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거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내란 상황, 그러니까 계엄령 그 직후는 누구나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심지어는 뭐 부산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미친 짓이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그 투입된 군인들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상황이었고 근데 그게 여론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이제 심지어 이 윤석열 지지도나 어떤 국힘 지지도 확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 되게 했던 거는 한두 개 나왔지만은 저는 일종의 그것 또한 공포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될 것이고 뭐 될 것이다. 저쪽이 먹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갑자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안 되고 한덕수 또 물러나고 이쪽에서 뭐 와중에서 그러니까 뭐 까닭모를 공포 같은 게 퍼진 건가? 이게 갑자기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과표집 여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왜 올라오는지. 그 무렵에 네. 광화문에서 이제 그 태극기 들고 집회하셨던 분들의 예. 생각은 예. 아무튼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두어 번의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건이 안 맞는다. 요건이 두 개가 안 맞는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이제 뭐 그분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야 그렇게 탄핵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뭐 대통령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국가가 혼란스럽다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옛날에 이제 박정희 때나 이럴 때 그때 그거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거 그런 그 위수령 발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미 지나갔던 과거인데 그 과거를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그냥 수용해서 자꾸 인식해서 인지 장애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현 어떤 야당에 대한 현 야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생각이랄지 어떤 관념이랄지 쟤들이 잡겠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지 그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이상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탄핵은 대부분 다 이 중도층 같은 경우 탄핵은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은 된다. 근데 그 뒤가 문제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뒤가 문제다. 예. 그러니까 탄핵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는 어떡하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얘기하세요. 저 비상계엄을 이제 했으니까 그게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중도는 당연히 그 탄핵을 찬성을 할 거가 위헌 상황이니까 네. 위법 상황이고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탄핵을 했던 분이 있는 그 정당 여당에게 다음번 다시 권력을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당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냉정하고 뭐랄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곧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드라이하게 그냥 선거법에 입각해서만 말하자면 전임 대통령이 무슨 연유인가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장당해서 치르는 보궐선거죠. 자리에 결원이 생겼으니까 유고에 의해서 마치 국회의원이나 어느 시장이 무슨 신상이나 무슨 사고를 쳤건 뭐 사망을 했건 아프건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서 권위된 상태에서 치르는 걸 우리는 보궐선거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어 있는 것. 법적으로는 선거법적으로는 그건 보궐선거인데 이번 조기 대선은 결코 일개 보궐선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우리 누층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왔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돌아봐야 하고 사회 개혁을 최대한 경주해야 하고 계엄 내란의 문제점과 상처도 씻어내야 하는 그래서 준혁명 정부에 가까울 정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짧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고 대통령 선거법에 입각해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할 기간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수렴되고 차곡차곡 중요성을 1번부터 따져가지고 어디에 잘 메모를 해서 국민의 합의된 총의라고 해서 새 정부가 그거에 입각해서 국가 운영 플랜을 짜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그중에 하나는 계엄 내란 때문에 치르게 되는 대선이다. 그렇다고 보면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계엄 내란을 획책하고 실시했던 대통령이 소속했던 당
그리고 개업 내란이 끝나고서도 상당 기간 동안 적어도 오늘까지는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내란을 규탄하거나 윤석열과 전련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듯하니 그 당이 집권은커녕 몇십 퍼센트의 표를 받는 것도 실은 저는 너무 넌센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30, 4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그걸 어디까지 믿을까요? 반 깎아볼까요? 이거 뭐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어쨌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또한 팩트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당위 그다음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지하고 있는 그 팩트 사이에서 이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견을 많이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8년 전에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죄목만 내란이 아니었다 뿐이지 너무나 지금 시간이 딱 아까 무슨 잔뜩 자료도 가져오셨던데 문 기자 보니까 그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똑같아요 지금이랑 3월 9일인가 언제 뭐 구속되고 어쩌고 해서 맞습니다. 5월 첫째 3월 10일 날 예. 인용됐죠. 불과 지금 한 일주일 차이 이렇게밖에 안 나죠. 우리 예상으로 3월 10에서 20일 사이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14일쯤 아마 대선이 치러질 거고 그러면 8년 전하고 똑같은 데자뷰가 그대로 반복되는 건데 그때 저기가 당도 쪼개지고 범여권 또는 범보수권 후보가 셋이었잖아요. 예. 이쪽은 문재인 후보, 문재인. 그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심상정. 후보. 당시 문재인이 41.4 득표율, 심상정이 6.7 정도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둘이 합치면 48쯤 돼요. 그리고 두 명의 확실한 보수 후보, 홍준표, 유승민에다가 중도 성향이 강했던 안철수까지 세 명을 합치면 52%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분열되지 않았었으면 그때도 잘하면 박근혜는 떨쳐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권을 안 줄 수도 있었어라고 땅을 치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이번에 세게 발동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가 했던 것은 무슨 애교처럼 돼버렸어요. 탄핵 그래서 사유가. 반드시 단일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 그래서 국힘은 지금 철저히 탄핵과 선을 최대한 긋는 걸 늦춰보려고 어쩌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이 국면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